아니, 너희 제정신이니? 이거 나중에 커도 진짜 조그만 강아지예요. 그게 중요하니? 컸을 때 큰지 안 큰지가 중요하냐고. 아무리 너희가 정신머리가 없어도 지금 너희가 그럴 때야. 개 키울 시간에 너희 애나 좀 돌봐.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아니, 엄마. 지난번부터 자꾸 저희 처지가 어쩌고 그런 때냐고 그러고요. 지금 문제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사업 망하면 강아지도 못 키워요? 당연한 소리를 하냐? 아니, 이렇게 살면은 집에 돈 나갈 일 없고 차도 있고 저랑 정연이 둘 다 직장 다니고 뭐가 문제예요? 남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너희 빚도 아직 많이 남았잖냐? 아,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집 살 때도 다 빚져서 사잖아요. 그거랑 같냐? 너희는 엄마 1, 2년 사이에 폭삭 늙은 건 안 보이니? 집에만 계시면서 애 보고 집안일만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강숙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9세 안현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에는 강아지 2마리도 포함이 되고 말이죠. 동물은 좋아하지 않지만 딱한 아들네의 사정에 딸린 식구들 모두 포용하여 받아주었던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자식은 그저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상황과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들의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탰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덜컥 해줄 능력은 되지 않았고 그래도 깔끔한 신혼집 전세로 갈 돈 정도 능력이 닿는 만큼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강 씨의 집은 자가이긴 하지만 20평 오래된 빌라라 아들의 신축 아파트 전세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 집도 사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뭐? 갑자기 회사는 왜? 강 씨가 무척 당황해서 캐물었습니다. 정연이랑 뭐 좀 해보려고요. 며느리와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지금 각자 돈 잘 벌고 있잖아. 그거 벌어서 언제 애기 키우고 집도 사고 그래요. 아껴서 살면 되지. 사업하면 위험한 거 아니니? 아들은 강 씨의 말에도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정연이가 미용 관련 일을 오래 했으니까요. 미용샵 같은 거 차리면 잘 될 거예요. 주변에도 비슷한 거 하는 친구들 다 돈 엄청 벌었대요.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가게를 차리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한다는데 말릴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일단 전세자금 빼고요. 대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강 씨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을 거치자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죠. 그럼 일이 잘못되면 빚쟁이 되는 거잖니. 아들은 강 씨의 이런 염려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들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요. 그러면 너는 왜 직장을 그만두는데? 정연이만 하면 되잖아.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할 거예요. 사람도 쓰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전반적인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연이가 이런 일 전문가니까 걱정 마세요. 둘 중 하나라도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했지만 아들은 결국 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직장을 그만뒀고
2층 상가에 150평짜리 가게를 차렸고 직원도 서너 명 두었다고 했습니다. 가게 세도 비싸고 인테리어도 돈을 많이 주고 했죠. 강 씨도 한두 번 가보았는데 삐까뻔쩍했습니다. 강 씨도 보고는 금방 아들이 부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린 지 반년이나 지났을까? 강 씨는 아들에게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길래 벌써 어려울까 싶었는데 그 규모와 들인 돈을 생각하면 손님이 어지간히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긴 할 것 같았죠.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월세도 겨우 낸다고 했고 또 얼마 뒤에는 아들이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월세라도 벌어야 한다며 말이죠. 현수야, 좀 잘 될 가능성이 있니? 모르겠어요. 지금 구멍난 독에 물만 붓고 있는 것 같아요. 강 씨도 착잡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접는 게 낫지 않을까? 들인 돈이 얼만데요. 지금 접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 월급 받아서 월세 낸다며. 그러면 나머지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대출 이자도 갚고 또 너희도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자 아들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직원들은 진작에 잘났어요. 손님이 있어야 직원이 소용이 있죠. 아들은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최근에는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아, 네 계좌로 방금 전에 200만 원 보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걸로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숨통 좀 트이면 다행이지. 그래서 강 씨도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라고 며느리에게 가끔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더 착잡한 이야기를 들었죠. 아니, 축복해야 할 일이었지만 축하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나, 축하한다. 잘했다. 기쁜 한편 근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아기까지 들어섰으니 고생길이 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가게를 접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권리금도 날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날리고 1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와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을 했고 강 씨는 왔다 갔다 하며 아기도 봐주고 음식도 해다 주며 나름대로 아들을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연락 한 통으로 강 씨의 남은 인생이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날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죠.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강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죠.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좀 살까 봐요.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 애엄마도 지금 애 보느라고 일하기도 힘들고요. 빚 갚고 월세 내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 식구 다 같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월세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아끼니까 금방 빚도 갚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 씨도 아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한 줄은 알았지만 선뜻 그러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사는 20평 빌라는 방이 3개이지만 하나는 창고로 쓸 정도로 작았고 화장실도 1개였습니다. 이곳에 아들네 세 식구가 들어온다면 무척 비좁겠죠.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면 손자는 전적으로 자신이 돌봐야 될 듯 했습니다. 그러면 강 씨는 꼼짝없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이게 되겠죠. 그리고 집안일 등의 모든 뒷바라지를 자신이 하게 될 듯 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너희 들어와서 살면 정말 불편할 거야.
너네 살던 집보다 훨씬 작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차라리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도 봐주고 할게. 곧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강 씨도 함께 사는 삶이 어떨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아는 사람들을 보면 끝이 좋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 되도록이면 따로 살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는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빚도 좀 갚고 하고 싶어요. 요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강 씨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 집 보증금을 빼가지고 조금 작은 데로 옮기면 어때? 지금 투룸에 사는데 그러면 애 데리고 원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랬습니다. 강 씨도 그저 혼자 먹고 살 만한 거지 아들네까지 건사할 여력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아들의 뜻대로 될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럼 너희 셋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아, 아니요. 초코랑 밀크도요. 뭐? 강아지들도 말이야. 강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애기 봐주러 집도 드나들고 했으니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강아지들도 몽땅 데리고 강신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키우던 강아지들을 놓고 가요?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잖아. 아니, 어디다 두고 오지는 못하니. 아, 엄마. 초코랑 밀크도 저희 가족이에요. 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비록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기르던 생명을 어디다 두고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렵다면서 강아지를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는 가장 힘든 작년에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 들었죠. 아들네는 거의 강신의 집으로 밀고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음 달 강신은 아들네 가족과 또 강아지들과 동고동락하게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에 나갔고 강신은 손자 주호와 강아지 밀크 그리고 초코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 주호야! 강 씨는 서둘러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강아지 패드가 깔려 있는 곳으로 기어가고 있어서 강 씨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두질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그렇게 훈련을 했다며 강아지 화장실과 손자 주호를 같은 공간에 자유롭게 두었죠. 지난번에 손자가 강아지 소변 위를 지나가서 흠뻑 젖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절이 쳐졌습니다. 어린 손자 밥대 챙기고 재우고 씻기고 하랴. 강아지들 밥 챙기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하랴. 강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자는 내 손자니까 힘들어도 참고 돌보겠지만 강아지는 안 그래도 힘든 강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쪼그리고 앉아서 강아지 패드를 갈고 있는데 손자가 울어댔습니다. 손자도 오줌을 쌌는지 아고. 이번엔 손자에게 가보기 위해 일어나는데 무릎이 꼭 남의 것인 것 마냥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젊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아들네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온몸이 파스투성이었습니다. 허리, 등, 어깨, 무릎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강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온 뒤로는 살판이 난 듯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기도 했고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훨씬 자유시간이 많아졌죠. 주호는 이제 어린이집 좀 보내야 될 것 같아.
벌써요? 안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손자가 돌이 좀 지났을 때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긴 시간 있지는 못해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할 시간을 버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손자와 씨름할 시간이 줄어드니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온전히 강씨만의 시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주 어린이집 가면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초코랑 밀크 데리고 산책 좀 나가고 하세요. 뭐? 이제 강아지 산책까지 시켜? A 강아지도 산책하고 엄마도 산책하는 거죠. 겸사겸사. 내가 할 일이 없긴 뭐가 없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부족해. 너희도 이제 좀 여유 생겼으면 주말이라도 좀 도와.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돈 벌어오잖아요. 누가 들으면 돈 벌어다가 다 강씨에게 주는 줄 알 듯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면서 말이죠. 돈은 너희 좋으라고 버는 거고 퇴근해서도 강아지 똥 한 번 안 치우고 말이야. 강씨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강씨가 도맡아 하니까 아들 며느리는 그게 이미 당연한 게 되어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애 좀 보라며 아들 며느리를 강씨가 닥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주말에는 애기 맡기고 며느리만 둘이 외출하는 날도 늘었죠. 아이고, 그래. 숨통 틀고 또 필요하겠지. 강씨는 되도록이면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저것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안 그래도 힘든 결정에서 합가한 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싶어서였죠. 그렇게 동거 생활이 1년 정도가 되니 아들은 이 상황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요즘엔 돈도 전보다 편히 쓰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야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간섭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근에는 도를 지나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를 한 대 더 살까 봐요. 차는 왜? 정연이 출퇴근할 때도 가끔 필요하고 저 없을 때 어디 갈 때도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강씨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굳이 집에 차가 2대나 필요할 것 같지 않았죠. 손자의 어린이집도 집 바로 근처라 걸어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돼야 차가 한 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게 꼭 필요한가는 의문이었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할인을 많이 하길래요. 그거 제가 쓰고 제가 타던 차는 애엄마 주려고 했죠. 듣고 보니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새 차를 갖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잔소리하고 싶지 않지만 아들의 철없는 말에 한 소리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도 되잖냐. 아니, 지금 사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길래요. 아까운 기회 같아서. 그래도 지금 그럴 때는 아니잖아. 그러자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긴요. 앞으로 월세 나갈 일도 없고 생활비도 확 줄었는데 저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면 좋잖아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주는 생활비로 우리 지금 몇 식구야? 네 식구에다가 강아지까지. 그게 다 충당이 되는 줄 아냐?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음식장 보고 생활용품 사고 항상 부족하니 강씨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도 훨씬 지출이 커졌지만 아들네한테 돈 더 달란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얼른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만 드는 줄 아는지 여유를 부리자는 말에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자 아들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안 바꿔요.
하지만 무척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10년이나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전 일인데 아들은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평 빌라에 이렇게 북적거리면서 살면서 이미 살림이 폈다고 생각하는 아들은 강 씨의 노력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강 씨의 집에서 잠시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이 집은 아들네 집이 되어 있었고 강 씨라는 몸종도 덤으로 하나 얻은 듯 했습니다. 엄마, 옷걸이 더 없어요? 왜? 부족하니? 옷장을 보니 무슨 옷이 그렇게 많은지 옷걸이가 부족해서 옷장 바닥에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당시엔 단촐했던 짐이 어느새 대식구 짐처럼 늘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 다 입는 거예요. 아, 옷걸이 좀 내일 사러 갔다 와야겠다. 한 50개 정도. 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어린 손자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강 씨가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빌라 입구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둘러보니 반가운 것들이 보였죠. 아이고, 있네. 강 씨가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옷걸이 뭉치를 들며 말했습니다. 멀쩡한 것들만 골라서 세어보니 얼추 20개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옷걸이를 내밀며 말했죠. 자, 이거 20개 정도 되는데 가져가서 써.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는 없다더니. 아, 요 앞에 누가 멀쩡한 것들을 버려놨더라고. 얼른 가져왔지. 그러자 아들의 미간이 왈칵 구겨졌습니다. 주워왔다고요? 왜? 다 상태가 좋던데. 아니,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왜 남이 쓰레기통에 버린 걸 가져와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옷걸이 놓는 수거함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들고 온 거야. 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옷만 걸어 놓는데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산다며? 아, 그니까 옷걸이가 몇 푼이나 한다고. 그냥 사면 되지. 궁상 맞게 그걸 또 주워와요. 뭐? 궁상? 강 씨도 들고 있던 옷걸이들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면서 모아서 전셋집도 해줬던 거야. 그러자 아들은 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끼는 게 뭐가 궁상맞은 거야? 내가 주호 옷을 주워온 것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 뒤져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놓여 있는 게 있길래 가져온 거야. 옷걸이 좀 남이 쓰던 거 쓰면 어때? 아, 알았어요. 너 지금 부자 된 거 아니잖아. 저번에 차 산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말이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니? 알았다고요. 이거 쓰면 되죠? 아들은 바닥에 둔 옷걸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씨는 손자가 놀다가 넘어졌는지 우당탕 소리가 나는 바람에 얼른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손자를 일으켜 세우며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방에서 나와 보질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러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면서도 이게 무슨 삶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70 넘어서 철없는 아들네 가족 뒷바라지나 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야근을 했는지 늦게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잔뜩 지친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강 씨. 그래, 고생했다. 네, 주호는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지. 밥 먹자. 얼른 씻고 나와라. 안방으로 들어가는 어깨가 축 처진 며느리를 보고는 강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일하느라 힘든 자식들. 일어설 때까지 조금만 참자. 그런데 그런 강 씨를 비웃듯 얼마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기가 막힌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태 참고 살던 강 씨가 드디어 폭발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외출했던 강 씨. 아들 며느리에게 자신도 쉬는 시간 좀 달라며 오전에 집 밖을 나섰습니다.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하니 어느새 오후가 돼 있었죠. 그래도 잠깐 나왔다고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씨가 신발을 벗고 한 발짝 내딛었는데 무언가 물컹한 것이 발에 밟혔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뭐야? 발을 떼보니 개똥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초코인지 밀크인지 모르겠지만 의아했습니다. 패드 근처에다가 실수할 때는 있지만 이렇게 현관 앞에 싼 적은 한 번도 없으니 말이죠. 강 씨가 양말을 벗고 절뚝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여기 현관에다가 똥 쌌다. 그런데 그 순간 강 씨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못 보던 강아지가 눈앞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강 씨가 소리치자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 오늘 새로 데리고 왔어요. 뭐? 그제야 안방에서 주호를 안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잘 놀다 오셨어요? 너 이게 뭐야? 새로 데리고 왔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처치곤란 강아지가 2마리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아지를 또 데리고 온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오는 듯해서 강 씨가 휘청거리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니, 너희 제정신이니? 이거 나중에 커도 진짜 조그만 강아지예요. 그게 중요하니? 컸을 때 큰지 안 큰지가 중요하냐고. 아무리 너희가 정신머리가 없어도 지금 너희가 그럴 때야? 개 키울 시간에 너희 애나 좀 돌봐.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아니, 엄마. 지난번부터 자꾸 저희 처지가 어쩌고 그런 때냐고 그러고요. 지금 문제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사업 망하면 강아지도 못 키워요? 사업 망하면 뭐 차도 못 사요? 당연한 소리를 하냐? 아니, 이렇게 살면은 집에 돈 나갈 일 없고 차도 있고 저랑 정연이 둘 다 직장 다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남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너희 빚도 아직 많이 남았잖냐? 아,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집 살 때도 다 빚져서 사잖아요. 그거랑 같냐? 너희는 엄마 1, 2년 사이에 폭삭 늙은 건 안 보이니? 그러자 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집에만 계시면서 애 보고 집안일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뭐? 그게 그렇게 쉬우면 너희가 좀 해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저 강아지 도로 데려다 놔라. 아, 생명을 그렇게 물건처럼 반품하라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건 너 알아서 하고 나는 그 강아지들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오줌 한 번 안 치우는 애들이 무슨 또 강아지를 키운다고 데리고 와?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희가 엄마 방을 하나 얻어드릴게요. 저희가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강아지랑 못 사신다면 따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혔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귀를 후벼보고 싶었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집주인을 쫓아내려는 아들을 더 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는 것 같네. 네 말대로 방 얻어서 나가라. 네? 저희를 쫓아내시겠다고요?
그렇게 방을 얻어서 나가라는 것이 쫓아낸다는 의미인 줄 아는 놈이 자신 보고는 방을 얻어주겠다고 선심 쓰는 척 말한 것인지 내 배로 나왔지만 정말 괘씸하고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나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너네하고 사는 걸 보니까 여유가 넘치는 것 같은데 갈 데가 왜 없니? 차 사려고 했던 돈만 해도 충분히 집 구하고도 남는다. 애도 데리고 어딜 가요? 못 나가요. 너희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정말 이 집을 팔아버려서라도 너희와는 분가를 해야겠어. 그러자 아들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 데려온 강아지는 거실 한켠에 오줌을 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들 힘들다고 부모 사정은 전혀 묻지도 않고 밀고 들어온 것들이 강씨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간 이 집마저도 홀랑 날려먹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생각은 별로 없고 공짜로 집이 생겼다는 것에 심취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래서는 아들에게도 강 씨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따로 살면서 강아지를 키우든 차를 바꾸든 알아서 해. 다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그런 생각을 못하겠지.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 너희 회사 갔을 때 강아지들도 전부 다른 데 줘버릴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줘라. 아들네는 강 씨가 진심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동안은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가 정말 부동산 직원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며 강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두 번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지금 니네 발로 나가면 월세집 구할 보증금은 조금 보태줄게. 근데 안 나가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너희 집 다 빼버리고 집 팔아버리고 사라져버릴 테니까. 보증금이라도 조금 받으려면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한 달쯤 뒤에 아들네 가족은 강신의 집에서 방을 뺐습니다. 나가면서도 원망 어린 말을 내뱉었지만 강 씨도 그게 아들을 위해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저렇게 대책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은 조금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인생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니 맞벌이 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면 오히려 나가 사는 게 씀씀이를 줄이는 길이고 그래야 빚도 천천히 갚을 수 있겠죠. 또 지지고 볶으며 살아봐야 아들 며느리의 정신이 똑바로 돌아올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지만 자신도 노후를 생각하자면 내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나간 집이 30-40평 아파트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곧 적응이 될 것입니다. 아들네 내보내는데 보증금 줄 돈은 조금 썼어도 원래의 생활로 돌아온 지금이 무척이나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놈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왜 없는데요? 가족 행사 한다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낸다고 몸종처럼 부려먹는데 어느 집 딸내미가 그걸 버텨요?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킬 생각 전혀 없어요. 하고 싶으면 이제 형님네나 실컷 하세요.
어떻게 이씨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와? 야, 너 용철이 이리 나와봐. 너 이놈의 자식 집구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 구석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근본 없는 망나니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 추억도 하고 조상님한테 앞날 기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 평소에나 좀 생각하세요. 뭐? 이깟 거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당연히 아주버님은 안 힘드시겠죠? 앉아만 계시다가 차려진 음식에 절만 몇 번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지 마시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나서지 마. 그리고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저도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 하니까 동지된 입장에서 형님 하잔대로 여태 그 많은 제사 다 모셨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더 하시네요. 도대체 저는 왜 음식에다 대고 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오임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댁에 관한 이야기이죠. 사실 오 씨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까지 아직도 자신이 시집에 얽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 씨는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명절이나 제사가 무서웠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가 되면 물려받은 제사도 스스로 다 없앤다는데 오 씨는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돼도 2번은 됐을 나이에 아직도 이 시집안의 종 같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 씨가 시집에 시자만 들려도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겠죠. 오죽했으면 젊은 시절부터 이 문제로 이혼 소리가 여러 번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산다지만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똑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고 명절엔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이런 고생도 좀 덜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시부모님이 돌아간 빈자리를 큰형님네가 채우며 오 씨를 아직도 시집살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6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 큰형님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죠. 시아버지는 오 씨가 결혼하기 전에 진작 돌아가셨지만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지가 되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호통치고 여자를 하시하며 부려먹는 그런 시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오 씨와 윗동서, 아랫동서 셋이서 늘 제사 준비를 했었는데 형님은 벌써 75세라 몸이 여기저기 좋지 않아 지난해부터는 음식은 거의 오 씨와 아랫동서 그리고 2집의 며느리들이 해야 했습니다. 형님네도 아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유야 자세히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명절마다 본 것, 들은 것으로 추측하자면 분명히 이런 유별난 가풍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양반 집안도 아닌데 아들이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해도 아랑곳 없이 제사나 명절을 챙기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로든 대단하긴 했습니다. 형님,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제사는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건 좀 합치면 좋잖아요. 그 말 꺼냈다가는 아주 작살이 난다. 오 씨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합치다 보면 근본이 없어진다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근본. 제사를 지내야 근본이 있고 안 지내면 근본이 없는 것인지. 하지만 그렇게 물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때도 아가씨들 다 오신대요? 그럼 당연히 오지 않아?
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남매와 딸린 식구들까지 모이면 차려야 하는 음식이 제사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 차리고 술상 차리고 하려면 몸이 나만하질 않았죠. 안 그래도 집 분위기 안 좋으니까 제사가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혼한 아들이 며느리 없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 씨는 입만 달싹거리고 말았습니다. 아참, 건우 아빠는 이번에 못 가게 됐어요. 왜 또? 그저께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서 지금도 누워 있어요. 허리에 보호대 차고요. 오 씨의 말을 듣고는 한숨만 푹 쉬고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씨는 전화를 끊고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오 씨가 다리를 다쳐서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을 때도 며칠 뒤에 있던 제사에 불참한다고 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추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도 와서 쓰러지라며 형님이고 아주버님이고 어찌나 노발대발 하던지 그날로도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그런데 오 씨의 남편이 못 온다니까 한숨 한번 쉬고 말 뿐이었습니다. 하기야 제사에 필요한 건 노동을 해줄 여자 일꾼이었으니 시동생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는가 봅니다. 근본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니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안 오는 건 근본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궁시렁거리고 말았죠. 형수님한테 전화했어? 당신 못 간다고 했어. 별말 안 하네. 근데 당신이 좀 말해봐, 제사 말이야. 또 그 소리야. 그냥 한 번 더 가고 말아. 남편은 평화를 좋아하는 벽창호였습니다. 수십 년간 말해도 그냥 참아라. 조용히 넘어가자. 돌아오는 말이 그러니 더 이상은 이 문제로 싸우기도 지쳤습니다. 형님네만큼이나 남편도 괘씸했습니다. 쓰러져도 제사에 와서 쓰러지라는 말을 듣고는 아픈 오 씨를 기어코 끌고 갔던 것이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오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 시집살이를 끝내려면 저희 시남자와 살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제삿날 아침 일찍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동서, 잘 지냈어? 오 씨의 작은 동서가 먼저 와서 오 씨를 맞았습니다. 아니, 왜 다들 혼자 오는 거야? 큰 동서가 혼자 온 오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보니 작은 동서도 혼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 드렸잖아요. 건우 아빠 못 온다고. 아, 며느리는 어쩌고? 회사 끝나고 올 거예요. 제사가 있으면 회사는 하루 쉬어야지. 작은 동서를 흘끔 쳐다보니 오 씨와 같은 입장인 듯 했습니다. 저 말이 빈말이 아님을 오 씨도 작은 동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 동서 본인의 며느리도 제사 때마다 회사를 쉬게 했으니 말이죠. 시할머니 제사에 회사 쉰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 씨를 흘겼습니다. 그 눈빛을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왔어요. 역시나 안방에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는 아주버님. 이 꼴을 40년 가까이 보니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오 씨를 보고는 왔냐며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것이 고마울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아주버님을 피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형님은 몸이 안 좋다더니 식탁 의자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들어가서 쉬세요. 차라리 들어가 버리고 동서와 둘이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듯 했습니다. 아, 잔말 말고 냉장고 열어서 전부칠거리나 꺼내.
그때부터 음식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따가 남편의 여자 형제들까지 전부 오면 식구가 많기는 해도 음식 양만 보면 사돈의 8촌까지 와도 남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형님 음식을 꼭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또 무슨 소리야? 이걸 다 누가 먹는다고 매번 이렇게 많이 해요? 시아버지 제사 때도 엄청 남았잖아요. 조금씩 하면 식구들이 나눠 먹을 게 없잖아. 어차피 다 싸가는데 왜 그래? 동서만 안 싸가지. 가져가서 다 먹나요? 아,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이런 얘기만 나오면 호통부터 치고 받습니다. 아니면 음식 가짓수라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없애자고 하면 오늘 곱게 집에 못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 규모라도 줄이자고 해봤지만 들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화장실 간다고 거실에 나왔던 아주버님이 듣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게 무슨 근본 없는 말이야. 오씨는 찔끔하는 표정을 짓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씨 가문이 전통적으로다가 대대로 내려온 제사상이 있는 건데 아이고, 동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얼른 화장실 가세요. 큰동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지 아주버님을 달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사에 정성을 다하란 말이야. 저번 주에 아버지 제사상도 아주 엉망진창 지들 멋대로 차리더니 아이고, 알았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큰동서도 아주버님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라 날벼락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보였습니다. 오씨는 괜히 더 열심히 하는 척하며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못마땅한 기침을 내뱉더니 가버렸습니다. 제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어.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자 하나둘 퇴근하고 도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씨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왔니? 거의 다 했으니까 자잘한 일만 좀 거들어. 네, 어머니. 시키고서도 무척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오씨의 며느리에게 회사 쉬고 오라고 직접 잔소리를 안 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들도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는지 얼쩡거렸지만 어른들 눈치를 보며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거실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도착하니 집이 북적북적해졌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어찌나 높은지 옷이나 며느리들만 죽어났습니다. 저들끼리는 반갑다며 깔깔거리고 수다를 떨고 먹고 놀았습니다. 60살 넘은 자신도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오씨의 며느리나 동선의 며느리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나마 오씨의 며느리는 4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서 적응이 된 듯 했지만 작은 동선애를 보면 아주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오씨는 꼭 자신에 대해서 이모진 관습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또다시 설거지 지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누이들은 진작에 한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여자들 여럿이서 달려들어서 치우지만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를 옆에 바구니에다가 옮겨 놓으면서 하면 되잖아. 큰동서는 여전히 식탁 의자에 앉아서 지시를 내렸는데 그다지 아파 보이지도 않아서 오씨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하기 싫고 아주버님은 무서워서 저기 앉아서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죠.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거기 밑에 앉아서 둘이 같이 물기 닦어. 저도 좀 할게요. 오씨의 아들이 부엌에 들어오자 큰동서 눈이 세모꼴이 되었습니다. 부엌도 좁은데 뭐하러 들어와?
아들은 걱정이 되는지 서성거리다. 또 한 소리 듣고는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아주버님도 아니고 어째서 형님이 그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기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참을 인을 머릿속에 새기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형님이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올 추석부터는 차례고 제사고 동선에 집에서 했으면 해.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오 씨가 화들짝 놀라 물을 끄고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그래? 나도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잘 챙기기도 힘들고 또 동선에 집이 더 넓잖아. 이렇게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오신의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참에 이 모든 걸 떠넘기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 제사를 없애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대물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럼 차라리 각자 집에서 분담해서 가져오기로 해요. 뭐, 그게 말이 돼? 다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제사 많이 지내는 집도 요즘 없고요. 다들 없애는 추세이고요. 진짜 동서 왜 그러는 거야? 형님은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정말 이 제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경악하는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는 근본 없는 상놈들이나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는 이 집안이 양반 집안이긴 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근본이니 상놈이니 하는 말이 나오자 오 씨가 이때다 싶어서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 이것 보세요. 이게 성균관 차례상이래요. 단촐해 보이는 제사상 사진을 들이밀자 형님이 휴대폰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걸 나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어온 거야? 기름 있는 음식은 안 올리는 게 맞대요. 그래서 전도 안 부쳐도 된다는데 동서!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이거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러면 어른들 말씀이 틀렸다는 거야? 어찌나 서슬퍼렇게 소리치던지 한 소리만 더 했다가는 상도 엎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이게 싫으시다면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하는 건 정말 힘들겠어요, 형님. 더 이상 저는 이거 다 챙기면서 못 살아요. 동서도 뭐 이혼이라도 하게? 그 말을 들으니 시조카가 어째서 이혼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줄이는 것도 싫다 그러시더니 원치도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기지 마세요. 저는 나이 먹고 이런 중노동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아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제사에 그런 소리가 나와? 솔직히 형님,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본인 제사는 따로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누구 제사예요? 시어머니 제사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 제사가 바로 일주일 전이었고요. 합쳐서 하자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셨죠. 형님이 우겨서 그 제사 다 챙기고 계시면서 왜 저희 집에서 하시려고 하세요? 저도 제 도리 하려고 늘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좀 줄일 때도 됐잖아요. 아, 동서는 죽으면 애들한테 제사밥 안 받아 먹을 거야? 네. 저는 제 아들 며느리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또 한마디 하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아주버님이 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옆편 애들이 왜 부엌에서 큰 소리야? 아주 그릇 깨먹겠네, 깨먹겠어. 그놈의 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본세에서는 근본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형님도 뭐라 그러니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참 서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음식이나 싸가. 아니요, 싸가봤자 안 먹어요.
음식이 한가득 든 봉지를 내미는데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게 음식을 조금만 하라니까 부족하다더니 갈 사람 다 가고 오씨와 오신의 아들 며느리만 남았는데도 부엌에 아직도 음식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오씨를 흘겼습니다. 그렇게 시위하지 마. 저 정말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제사 안 지내요.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얼 위한 행위인지 참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리고 싶으면 산소에 자주 찾아뵙기라도 하지. 뭐하러 며느리들 쥐어짜서 음식만 왕창 차리고 치우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남편의 형제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떠올리고 찾아뵙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오씨의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수고했어. 얼른 가서 쉬어.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다시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씨는 무서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신의 집에서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 어떤 기행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과 형님이 제기와 각종 제사용품을 차에 싣고서 오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과 동서에게 각자 준비할 음식 목록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동서에게서만 답장이 와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아직도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니 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씨가 폭발하려고 하자 조용히 말릴 뿐이었습니다. 일단 내일이 당장 추석인데 당신이 좀 참아. 제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자. 좋게 좋게 넘어가. 형님네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연락을 했는지 작은 동서도 음식 준비를 하러 오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작은 동서는 저보다 더 할 말 못하고 산이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뒤엎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오씨나 동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오씨만 참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최소 2달에 한 번은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추석 당일이 되었을 때도 오씨는 가슴속에 들어앉은 불덩이를 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전했고 큰 동서도 아프다는 핑계로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후에라도 오는 시누이가 있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이씨는 전부 거실에 있고 부엌에 있는 여자들은 다들 각기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건지 이씨 가문의 식모로 들어온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남의 집 식구들만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이런 문화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더 늙으면 지금 같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내 며느리가 이런 걸 반복해야 하나. 지긋지긋하고 이해 못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씨의 며느리가 제기에 담긴 음식들을 나르다가 실수로 두부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제기에 기름진 두부 덩이들을 올려놓으니 미끄러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서둘러 다시 올렸지만 부드러운 두부가 안 찢어지고 배길 리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안색이 파리해졌습니다. 이리 줘봐. 오씨가 제기를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또 한 소리 했죠. 아니, 차례상에 올릴 거를 그렇게 찢어 먹으면 어떡해? 아,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이거 다시 붙여야지 어떡해? 세 장이니까 차라리 두 장을 빼고 멀쩡한 하나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조건 당장 다시 붙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와중에 후라이팬에 다시 두부를 붙일 생각을 하니 열이 뻗쳤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하면 본인이 했으면 했습니다. 아니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면 어떡하냐고. 이래서 조상님이 우리 이씨를 예뻐라 하시겠어. 오씨는 말없이 다시 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대꾸하느니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발언이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해도 추석 때 그 옷차림 그게 뭐야? 딱 붙어가지고 똥꼬 다 보이겠다. 오씨의 며느리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차며 말하는데 오씨는 뜨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뉴스에 나올 만한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며느리는 거의 울 것 같았고 멀리서 듣고 있던 아들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이, 그렇게 며느리를 싸고 노니까 시집 온 지 몇 년 됐는데도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참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나? 예의요? 아, 예의 좋아하시죠? 그럼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러자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씨가 시집오고 근 40년간 은근슬쩍 반말을 해댔으니 이제 와서 지적받을 줄은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큰 소리나 내고 말이야. 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오씨는 들고 있던 후라이팬을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앞치마도 벗어던져 버렸죠. 형님도 그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리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아주버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동서,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어째 형님이 저희 모두를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 안 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데 어떡해? 그러니까 진작에 제사 좀 줄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하신 건 형님이잖아요. 그러자 형님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동서네 집에서 하기 싫으면 건우네 집에서 해. 갑자기 오씨의 아들 이름을 들먹이는 것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우리 아들한테 줘요? 형님도 아들 있으시잖아요. 뭐? 누구 놀려? 난 며느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걸 챙겨? 그놈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왜 없는데요? 그놈의 가족 행사 한다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낸다고 몸종처럼 부려먹는데 어느 집 딸내미가 그걸 버텨요?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킬 생각 전혀 없어요. 하고 싶으면 이제 형님네나 실컷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씨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와? 야, 너 용철이 이리 나와봐. 너 이놈의 자식 집구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안방에 누워있던 남편이 호출당했지만 남편이 나와보기도 전에 오씨가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 구석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근본 없는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 추억도 하고 조상님한테 이씨 집안 잘 되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지. 평소에나 좀 생각하세요. 뭐? 이 깎아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형님, 왜 그러세요? 오씨의 남편이 불편한 허리를 짚고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은 안 힘드시겠죠? 앉아만 계시다가 차려진 음식에 절만 몇 번 하시면 되니까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나서지 마. 그리고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저도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 아니까 동지된 입장에서 형님 하잔대로 여태 그 많은 제사 다 모셨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보다 더 하시네요. 도대체 저는 왜 음식에다 대고 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하세요. 동서가 아직 젊어서 이런 전통을 이해를 못하는가 본데? 그 말에 오 씨가 콧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젊어서 모르는 거란 말은 너무 웃긴 말이고요. 전 어쨌거나 더는 못하겠고, 제 자식한테도 절대 안 물려주고 싶으니까 다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사고 명절이고 다시는 안 가요. 뭐? 지금 나가라고? 이제 잘해 지내야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갈 테니까 저 돌아올 때까진 다 치워주세요. 당신, 나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들어올 테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치우던지, 아니면 제기 끌어안고 살던지. 아, 여보, 얘들아, 너희도 짐 싸서 나가. 오 씨가 아들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환한 얼굴로 다시 짐을 싸서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여보, 꼭 이래야 해? 끝까지 답답한 소리만 하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집 종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일 시키고 부려먹을 거야? 당신 정말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할 거야? 황혼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똑바로 해. 그러자 다들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 됐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내 눈앞에 제기가 보이면 이혼하겠다는 뜻으로 알게. 그리고는 오 씨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서 아들네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냈더니 가슴이 방망이질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다 늙어서 시집 식구 뭐가 무섭다고. 진작에 이럴 걸. 내가 처신을 잘 못해서 괜히 너희만 고생시켰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뭐. 이제 어떤 행사도 참여하지 마. 너희한테 따로 연락이 가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너희랑 나는 앞으로 큰일 있을 때나 보자. 시집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나도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되기는 죽기보다도 싫으니까. 오 씨 휴대폰이 징그럽게도 울려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돌아가면서 왔죠. 오후가 되니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는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도 잠시 만났다가 바깥 산책도 했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6통이나 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어떻게 했어? 다들 갔어. 다 치웠어? 다 치우고 다 가져갔어. 제기들도.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얼른 와. 나 이제 아주버님 있는 쪽으로는 머리도 안 두르고 잘 거야. 알았어? 아, 알아서 하고. 빨리 들어와. 혹시 몰라 저장돼 있던 시집 식구들 전화번호는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받지 않아도 전화가 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40년 동안 시달리며 산 것도 억울한데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으로 차린 적 없는 제사상을 뭐 한다고 남인 자신이 40년 동안 차려왔는지 몰랐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남편도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것 그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은 걸로도 충분히 차고 넘쳤으니 말이죠. 오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호 웃으며 대화 나눌 기분은 아니었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을 보니 이제서야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오 씨는 이제 다시는 남을 위해 종노릇을 자처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시집 식구들의 연락은 전혀 받지 않았죠. 그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나고 내려갈 생각이었어. 아니, 장가간 자식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요즘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야. 너희는 잠시 빌려서 사는 거고. 내 집 내가 오는 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내가 자주 찾아오기랬니? 아무 때나 찾아가서 들어가기랬니? 아니, 됐다. 그냥 집 비워줘라. 뭐라고요? 집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식 섭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너희도 다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너희 돈 한 푼 안 내고 여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집 비워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홍유실 씨입니다. 그리고 45세 아들 박찬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는 아들의 매정한 말에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토록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가 보낸 뒤에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니 이렇게 모진 말을 뱉는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홍 씨의 집, 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결국은 돈 때문이죠. 홍 씨는 서울에 있는 3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꽤 넓지만 대단히 오래된 아파트였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집 주고 홍 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도 아들은 작아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아파트는 위치도 그저 그렇고 오래돼서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아들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한 채 해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집을 날려먹고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홍 씨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역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덩달아 아파트 가격도 껑충 뛰었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아들에게 상속해줬으면 아무 탈이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 전에 생겼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요즘 자꾸 기침이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병원에 가봤는데도 별 이상 없다네. 그리고 세상만사 귀찮고 기운도 없고 그래. 갱년기 같은 건가? 홍 씨는 어느 날 고향에 있는 여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가 문제인지 복잡하고 탁한 서울에서 벗어나 한적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들에게는 말해보았자 바쁘니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 우울함은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살아. 좋은 공기 마시고 땅 밟고 살아야지.
갑자기 여기를 다 정리하고 내려가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 건너편 집 살던 아저씨가 자식이랑 합가한다고 월세 준다고 그러던데. 거기서 좀 살던가? 연락처 알려줘?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전부 정리하고 내려가는 것은 두려웠지만 잠시 살다 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홍 씨는 솔깃했습니다. 고향에서 조금 지내다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서울에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 계시게요? 글쎄,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네. 지내보고 좋으면 오래 있겠지. 그러면 집은요? 비워둬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다시 올라오지. 아들은 홍 씨의 계획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세요. 저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래, 홍 씨가 당장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짐을 싸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홍 씨는 시골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자연이 가까웠고 고향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알던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어울렸습니다. 몇십 년 만에 땅을 밟고 사니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집이라 월세도 엄청 적었고 무엇보다 여동생과 바로 건너집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여동생도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반년 정도 명절 때도 올라가지 않고 지내니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엄마, 잘 지내시네요. 그럼 얼마나 좋은데. 기침도 안 한다. 어떨 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아주 내려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엄마 아파트 있죠. 내 집이 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 애들도 컸는데 좁은 집에서 살기가 그래서 이사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전세라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수 넓혀서 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아들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해줬던 집을 날려먹은 것이 아들 본인이라 당당히 말할 처지도 아니었죠. 너는 이 집 낡아서 싫다고 그런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더 낡았어. 준다 그럴 땐 싫다 하더니 에이 고쳐서 쓰면 되죠. 다 리모델링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엄마 다시 돌아갈 건데 그때 되면 나가려고? 저희가 살다가 엄마 몸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때 합치면 되죠. 어쩐 일인지 합가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고쳐서 살고 있을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첫째도 대학 가니까 기숙사 살든지 자취를 하든지 할 거고요. 그러면 방 하나 남네요. 홍 씨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집도 오래 비워두면 못 써요. 거기서 그렇게 잘 지내시는데 금방 돌아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고 첫째도 곧 대학 가야 되는데 깝깝하네요. 홍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홍 씨가 그 집 외에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집이 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위안이 있었는데 아들네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합가하는 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엄마 80 넘고 그러면 그때도 혼자 사시게요? 어차피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이 집에서 모시면 더 좋죠. 홍 씨는 아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이 힘들다고 부탁하는데
어차피 비어있는 집, 놀리느니 아들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몇 년간은 이곳에 머물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럼 집은 너무 고쳐서 살지는 말어. 나중에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그 돈이 아깝잖냐. 전세 뺀 돈도 꼭 그대로 두고 돈 좀 더 모아서 다시 나갈 생각까지 하고 들어가란 소리야.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해. 그러니 아들이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웃었습니다. 더 늙으면 꼭 모시겠다고 걱정 붙들어 매라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말에 홍 씨도 마음속으론 무척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시골에, 아들은 홍 씨의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홍 씨네 집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에 여동생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창구가 명예 달라고 해도 그건 주면 안 돼. 알지? 요즘에 그러면 쪽박 차는 거야. 아이고, 그럴 일 없어. 어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나 죽으면 자연히 자기 건데 뭘. 걱정 말어. 그래. 혹시나 먼저 달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도 딱 잘라서 말해야 해.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 그럴 놈은 아니야. 참나? 사람이 나빠? 돈이 나쁘지? 홍 씨는 여동생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아들이 슬쩍 이야기를 꺼내길래 거절을 해둔 참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아파트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노후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 씨는 시골 생활에 만족했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올라갈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삼촌 이번에 칠순잔치 한다 그래서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올라갈 거거든. 아, 그러세요. 잔치를 해요? 저 토요일 점심에 약속 있는데. 아, 그러니. 바쁘면 나만 갔다 오면 되지.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한대. 근데 여기까지 오시게요?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그래서 올라간 김에 너희한테도 한번 들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니? 아,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래. 토요일 점심때 잔치 갔다가 오후에 갈게. 그럼 주무시고 가세요? 아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늦을 텐데.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홍 씨의 말에 뜸을 들였습니다.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집 어떻게 고쳤나도 좀 보려고 하는데. 아, 네. 알겠어요. 어째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한다고 한 건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냐, 너 바쁘면 그냥 잔치만 다녀와도 되고. 아니에요. 일정은 없어요. 그때 뵐게요. 그래서 홍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줘. 창구네로 간다며? 가지고 가서 창구도 주고 시골에도 한 통 가져가서 나눠 먹어. 이걸 다 어떻게 챙겨가? 아, 창구한테 내려와서 들고 가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알았어. 잘 먹을게. 고마워. 동생의 칠순 잔치 겸해서 점심을 함께 먹고 먼저 집을 나섰는데 남동생이 얼마 전에 담근 김치라며 김치통을 3통이나 택시에 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갖고 가나 눈앞이 깜깜하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아들이 지난번에 김장하면 김치 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가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홍 씨는 김치통들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데
도저히 이 김치통들을 혼자 올라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5분쯤 기다리다가 며느리한테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일단은 집 앞까지는 들고 가야겠다 싶어서 하나씩 나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김치통 하나를 들고 홍 씨의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홍 씨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죠. 홍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에 자신이 썼던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바꾼 듯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홍 씨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도 김치통 2개가 남아 있었죠. 아니, 아드님 부르시지? 왜 혼자 옮기고 계세요? 경비실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근무하던 사람이라 홍 씨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시골에서부터 들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받은 건데 아들이 있을 줄 알고 무턱대고 가져왔네요. 여기다 놓으면 되죠?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 음료수 좀 사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제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니? 왜요? 도착하셨어요? 그래. 지금쯤 도착한다고 얘기했잖아. 저도 점심에 약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리가 이제 끝나서요. 이제 갈게요. 얼마나 걸려? 글쎄요. 20분 정도요. 그럼 비밀번호 좀 알려줘. 좀 들어가 있게.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아들이 대답 없이 머뭇거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때문에 홍 씨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뭐 훔쳐가니? 그러면 20분 동안 여기 서서 기다려? 그러제서야 아들이 비밀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문 밖에 김치통들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부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한숨이 났습니다. 김치통이 무거운 게 아들 탓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문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듯한 아들의 태도에 김치도 괜히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같이 살 거라고 집을 달라고 그러더니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말이죠. 몇 달 만에 처음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떨떠름한 기색인 것이 서운했습니다. 홍 씨는 한숨 돌리고 다시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 도배 장판만 한 것 같은데도 홍 씨가 살던 것보다는 훨씬 새 집 같았습니다. 베란다도 둘러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죄송해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전화도 안 받아서 아주 혼났다. 네 삼촌이 저 김치를 주는 바람에 김치요. 아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김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안 반가워해도 김치는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베란다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 집 구경하셨어요? 그냥 거실 좀 둘러봤어. 아, 안방에 막 들어가 보시고 그런 건 아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들어갔어. 거실이랑 베란다 구경하고 있는데 너희가 온 거야. 그래도 아들네 살림이 있으니 여기저기 뒤져볼 생각도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요? 아직 안 먹었지. 아직 저녁을 먹기에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서성거리며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 고기 좀 싸왔는데 이거랑 김치랑 먹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반찬은 하지 마라. 그러자 소파에 앉아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사 먹지. 뭘 번거롭게 집에서 차려요. 삶은 고기니까 그냥 김치를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경 쓰인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차릴게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반쯤 드러 누워 있었습니다. 애들은 늦게 들어오니 다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러고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저러고 누워만 있으니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불안석인 며느리가 딱해서 홍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여기 근처에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아들은 듣는 채도 안 하고 며느리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셋이 앉아있는 공기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결국 집 밖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뒤에 있는 조그만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는 이곳에 괜히 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도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괜히 며느리 밥 얻어먹으러 온 주책맞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신경도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영원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홍 씨도 며느리도 대보고 시어머니도 대보니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겠죠. 30분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아까 일러준 비밀번호를 떠올려 보려다 멈칫하곤 손가락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벨을 눌렀죠.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아들이 대뜸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홍 씨도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나도 지금 집에 가야겠다. 저녁을 이르게 먹어서 아직 늦은 시간도 아니고 충분히 버스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에서 잠까지 자면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시계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면 약속 늦는데요. 됐어, 멀지도 않아. 버스 타고 가면 돼. 수십 년을 산 동네이니까 버스 노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는 날에 굳이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는 아들과는 한 차에 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길은 왠지 씁쓸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의 태도를 보니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홍 씨가 다 정리하고 올라가겠다고 하면 과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에 갈 일이 있더라도 굳이 아들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게 오히려 홍 씨도 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홍 씨가 서울을 떠난 지 2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동생이 드러누워 있는 홍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다시 단단히 얹혔는지 약을 먹어도 복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을 때는 체해서 그렇다는데 요즘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배가 자꾸 아프니 기력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큰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병 키우지 말고. 아이고, 진짜 그래야겠다. 어지간하면 홍 씨도 약만 먹고 말았을 텐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들네 집과는 걸어서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은 직장인보다는 근무가 자유로워 전화를 하면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벌써 아들네 갔다 온 지 10개월 정도가 흐르기도 했고 코앞에 왔다 가면서 연락도 안 하는 건 가족 사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집 앞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안 바쁘면 밥 한 끼 먹자고 하니 아들이 별다른 말 없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왔다니까 걱정이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오니 아들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쁜데 연락한 건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5분쯤 가서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밥을 먹는 듯 했습니다. 연락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중에 아들이 홍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좀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홍 씨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불러낸 게 맞으니 홍 씨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너 바쁘면 바쁘다고 하지. 그런데 홍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 오면 얼마나 왔다고. 그리고 병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내려가셨으면 잘 사시지. 왜 자꾸 오세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살고 있으면 일단은 저희 집인데. 이렇게 내 집 드나들듯이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어서 내뱉는 말들은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집 내놔라 한 것도 아니고 아들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한 것일 뿐이었는데 그 대가는 이런 잔인한 말들이라니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럴 거면 진명이라도 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라도 편하죠. 기가 막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홍 씨도 더 이상 아들에게 쩔쩔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너 내가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기나 했니? 아니면 내 집이니까 아무 때나 드나들기라도 했니? 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내가 찾아오는 게 싫은 거잖아. 싫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생활이 있는데 지금도 저도 할 일도 있는데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을 해봐. 바빠서 갑자기는 시간을 못 낸다고 하는 게 서운하겠니? 아니면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게 서운하겠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너는 그냥 엄마가 오는 게 싫고 귀찮은 거야. 엄마 몸 안 좋아지면 그때 합가하자고 했으면서 여태 딱 2번 왔는데 2번 다 이렇게 질색팔색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니?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냥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나고 내려갈 생각이었어. 아니, 장가간 자식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요즘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홍 씨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야. 너희는 잠시 빌려서 사는 거고 내 집 내가 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월세 내는 세입자라면 나도 안 찾아온다. 그러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려갈게.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또다시 아들에게 말로 얻어맞고 돌아오는 길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놈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는지 전부 자식만 탓할 순 없겠죠. 아들이 40대까지도 부모 집에 공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 끊임없이 도와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지난날의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시골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홍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첫째도 이번에 대학 가잖아. 방 하나 비지? 그제서야 아들이 주저리 말을 늘여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시면 저랑 애엄마는 일하니까 집안일은 거의 엄마가 하시게 될 텐데. 넓은 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둘째도 곧 고등학교 가고 하면 손자 눈치도 봐야 하고, 엄마는 또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서로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아파트 옆에다가 방 하나 얻어드릴게요. 끝까지 자신을 실망시키는 아들. 홍 씨는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도 모두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그냥 집 비워줘라. 뭐라고요? 아들이 단번에 역정을 냈습니다. 집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식 섭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정말로 다시 올라오시게요? 그럼 차라리 이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세요. 첫째 쓰던 방 내드릴게요. 집을 비우라니까 그제서야 같이 살자는 아들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올라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너희도 다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 얻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싫다고 하셔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이젠 내가 같이 살기 싫어졌어. 아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사람 저밖에 없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주시는 것도 싫다, 같이 사는 것도 싫다 그러시면 그냥 저희 쫓아내는 거밖에 더 돼요? 절대 못 나가요, 저희는. 그놈의 어차피라는 게 어디 있니? 누가 이 집 너 물려준대?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펑펑 쓰다 다 쓰고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정 안 나간다면 내가 집을 팔아버리던가 새를 놓던가 할 거니까. 서로 불편하고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비워줘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 생길 거예요. 종래엔 협박을 하는 듯한 아들. 문제는 너희가 생기겠지. 돈 한 푼 안 내고 여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집 비워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도 다 쓰고 없다며 애절하게 읍소했습니다. 그 돈도 그새 홀랑 써버린 것을 보면 알만했습니다. 이 집도 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쫓아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버티다가 반년 뒤에 강제로 짐을 빼야만 했습니다. 홍 씨도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위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팔거나 새를 놓겠다고는 했지만 홍 씨는 그 집을 여전히 비워놓고 아직도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검사했던 건 천만다행으로 단순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엔 계속 시골에서 살 듯 했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으니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마음도 편했고 집값이 무척 오른 상태라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펑펑 쓸 만큼 쓰다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눈 뜨고 코가 베일 뻔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모든 걸 다 주면 안 된다더니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이라도 없었다면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까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래도 홍 씨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홍 씨는 그래도 양반인 듯 했죠. 하지만 아들과 이렇게 등지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이 아닌 다른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훈을 뼈에 새기고 꼭 실천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